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덕후. 이제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죠. 덕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언가에 꽂힌, 아주 딥하게 꽂혀서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한없이 파고 들어가 일반인의 범주를 넘어 전문가의 영역에까지 이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적당 덕후의 진행자이자 연출자인 저도 어엿한 덕후입니다. 어엿한 덕후 진행자가 아주 어엿한, 뿌듯하게 어엿한 덕후 초대 손님만을 엄선해 모십니다. 덕질도 오래 하면 통찰력을 얻을지도.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OBS 라디오 적당 덕후가 엄선해 모신 덕후 손님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첫 번째 덕후 게스트. 이분과 함께한 시간이 오늘로 벌써 5회째. 앞으로도 5회는 더 모실 분이죠. 전국 제일 경기도 덕후, 경기도에 관한 으뜸 이야기꾼, 국가대표 경기도 알림이 운민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민 인문학연구소 소장 운민입니다. 그렇죠. 네네. 생각해보니까 운민 작가님이 운민 인문학연구소를 오픈하셨고 거기에 네. 소장님이세요. 그렇죠. 예, 다른 연구원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일단 제 와이프 한 명 있고요. 그러면 그 아내분께서 실장님이시군요. 네, 사실상 저의 매니지먼트를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매니지먼트를 관리하시는데 그 스케줄은 동행을 안 하시나 봐요?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네. 아이들 중요하죠. 아직은 네, 빨리 좀 잘 돼가지고 직원 한 명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원하면 혹시 뭐 행정 능력도 좀 있고 섭외력도 있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간절히 필요한데요. 예, 제가 좀 그런 거 잘하는데요. 어떻게 맞춰줘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얼마쯤 맞춰드려야 할까? 너무 고급 인력이라. 고급 인력은요. 뭐 덕후들끼리 돕고 사는 거죠. 아유, 그래주시면 좋아 고맙죠.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오늘로 적당 덕후가 벌써 5회째입니다. 작가님, 그 우리 방송에도 여기저기 이런저런 방송에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네. 예, 우리처럼 근데 1시간을 통째로 그것도 4회 이상, 한 달 이상 작가님께 할애한 방송이 있습니까? 네. 팟캐스트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그렇죠. 네. 4회까지 방송에 나갔는데 작가님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할까요? 그럼요, 솔직해야죠. 네. 솔직히 이게 다시 보기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거 어떻게 듣는 거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들어야죠. 좀 고백한 건데 저도 네. 아직 실시간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예, 저도 솔직히 고백한 건데요. 왜 그런 밈이 있죠? 놀랍도록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제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운민 작가님 탓은 아니죠. 우리 탓인데 첫 회 방송 끝날 시간에 지금은 퇴사하고 제2의 인생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전 동료에게서 재미있다는 문자 딱 하나 받았어요. 정수야, 방송 듣고 있니? 너밖에 없다. 고마워 정수야. 그리고 분명히 방송을 들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피드백도 없던 친구들, 동료들, 지인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작가님은 어떠셨습니까? 공PD가 하는 방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저기 홍보를 사실 조금 했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으셨던데. 그래도 나름 네, 단톡방이라든가 뭐 여러 경로 단톡방.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뭐 그렇게 좋아하면 좋았다, 나쁘면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아직은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게 원래 홍보는요. 끈질기면 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 영화 황선벌에 나왔던 명대사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그래서 홍보도 그런 것 같아요. 될 네.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게 홍보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연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특히 신라의 마지막 왕, 결국 고려에 귀순한 거죠. 네네. 고려에 귀순한 경순왕, 경순왕의 왕릉이 연천에 있다는 것도 정말 깜짝 놀라웠고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도 그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더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연천에 고구려의 성벽 유적이 있었다는 거는 정말
정말 처음 들었던 얘기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서울이라던가 경주, 부여, 공주 왕도의 수도였던 곳만 기억하지 뭐 약간 변방이었거나 역사의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비켜나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야, 치사하게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병폐죠. 네네. 1등만 기억하면 2등 미만은 관심을 주지 않으니 야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등만 세상 1등만 존재할 수 없잖아요. 세상 1등만 존재하면 여보게 자네는 더 이상 1등이 아니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다양한 고장들과 그리고 뭐 경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들이 단순히 화려한 것만 보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매력들과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콘텐츠가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는 누가 뭐래도 서울이죠. 네네. 예,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경제는 이제 역전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기도 중에서 부자 도시들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정말 경기도의 이곳 저곳을 아주 낱낱이 상세하게 그러면서도 큰 카테고리로 경기도의 정체성과 인문학적 배경까지 짚어보는 이런 콘텐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고요. 알려지면은 금방 됩니다. 네. 작가님 조금만 힘을 내고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 그밖에 연천 AS는 혹시 없을까요? 한 군데만 더 소개해 보자면요. 네. 아까 이제 신라 시대 때 경순왕을 들어왔는데 그 고려 시대에도 그 연천에 고려 시대 때 흔적도 꽤 남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각 네. 작가님, 연천은 고려 시대 때도 지명이 연천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연천이라는 음. 지명이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생긴 지명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1914년에 예전에 현이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현. 네, 그런데 현하고 군이 통합되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의 체계가 1914년에 기초적으로 만들어진 셈이 된 건데요. 아마도 제가 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연천 역시 경기도 북부에 뭐 장단이라던가 이런 곳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양한 고장으로 나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불현듯 그 생각이 나니까 연천 바로 위가 개풍이군요. 네, 바로 개풍이 있고 장단도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리는데 분단이 주는 우리의 상상력 제한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연천이 위로 방해는 북한이니까 그냥 네네. 얼핏 생각하면 그 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역사가 있었을 텐데. 네네. 그래서 그 장단, 개풍 그리고 개성까지 고려의 정치적 중심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천에도 고려 시대 때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숭의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숭의전이요. 네네. 이곳이 굳이 예를 따지자면은 조선 왕조를 모신 곳이 서울의 종묘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려 왕실과 그리고 공신들을 모신 곳이 바로 숭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종로에 있는 종묘사직은 선왕들로 이패를 모신 건데 여기는 고려의 왕들과 공신까지 네네 그렇죠. 숭의전. 네. 네. 근데 여기가 뭐 우리나라 건물들이 보통 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뭐 정전이 있고 뒤에는 대성전이 있고 명륜당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여기는 부지가 좁아서 그런지 횡으로 건물이 일렬로 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우리나라 건축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를 가시다 보면은 고려 4명의 왕이 있잖아요. 태조 왕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회종, 광종일까지 4명의 왕을 위패를 모신 숭의전과 특히 16명의 고려 공신이 모신 배신청까지 둘러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공신을 모신 곳은 배신청이요. 네, 배신청입니다. 배신청. 네, 요즘은 아니지만 20년 전에 이제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한때 인기를 누렸잖아요. 어이쿠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내가 마군이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궁예 그 김영철 배우께서 궁예로 출연했던 게 태조 왕건이었군요. 그렇죠. 거기 있는 게 밈이 돼가지고 그렇죠. 아직도 태조 왕건의 인기가 생각보다는 뭐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태조 왕건의 배우는 아마 최수정 배우가 하셨을 텐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김영철 배우밖에 없어요. 또 한 명 더 있죠. 누구죠? 오셨어. 아 그것도 거기였나요? 네, 아. 서인석 배우. 네, 서인석 배우도 나중에 그렇구나. 견원 역할로. 그러네. 맞네. 네, 그 밈이 많았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나왔던 이제 복지겸 장군이라든가 유군필 그리고 공산전투에서 왕건을 대신해서 이제 목숨을 잃은 신순겸 장군의 위패도 함께 모셔져 있는 거죠. 특히 신순겸 장군이 제 와이프가 평산신씨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유 소중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그 네. 아 맞다 한 군데 더 소개할 곳이 있는데 보통 서해 바다에서 임진강을 통해 그리고 많은 물산들이 교류가 됐잖아요. 네. 근데 배는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들어가지 그 깊이가 물의 깊이가 너무 얇은 경우에 배가 드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가 가장 드나들 수 있는 깊은 지점이 바로 연천에 위치한 고랑포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량포구요. 네, 고랑포구죠. 고랑. 네, 이곳이 임진강을 통해서 내륙과 서해안 바닷길을 연결했던 나루터이기도 하고요. 어, 근데 이 고랑포구가 일제 강점기까지도 엄청나게 번성했던 포구예요. 그렇습니까? 네, 특히 예전에 종로에 화신백화점이라고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화신백화점의 분점이 바로 고랑포구에 있었던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경성 한복판에 있던 가장 중요한 백화점의 분점이 네, 연천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건 아무도 잘 몰랐던 사실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연천의 경제력이 상당했던 이야기인데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물류 창고가 아니라 진짜 스토어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고랑포구 지금은 이제 거기가 민통선 지역이라 그렇죠.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어서 항구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거기에 최근에 박물관과 그리고 역사공원이 전시돼 있어가지고 네. 그 박물관에 가시면은 그 모형을 통해서 예전 고랑포구의 모습을 충실하게 재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포구의 모습도 궁금하지만 화신백화점 분점이 있었다면 그것도 설마 종로에 있는 것처럼 고층 건물이었을까요? 한 2, 3층 정도의 규모. 세상에 네. 2, 3층씩이나 네네. 거기서 어떤 걸 팔았습니까? 주로 포목이라던가 뭐 음. 이게 요즘 같이 이게 비단이라고 하죠. 네네. 옷 같은 거. 그 밖에도 뭐 백화점 요즘은 백화점 못지않게 다양한 물품들이 거래됐던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네요. 그게 일종의 도매 창고나 물류 창고였다면 네네. 그런 중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소매점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고급 품을 그렇죠. 취급하는 소매점이 연천에 있었다. 네네. 야 상상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그럼 그 당시 연천이 의외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군요. 네네. 인구도 많았고 맞습니다. 개성하고 서울에 이어지는 중간 지점이 바로 연천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여관도 있었고 우체국도 있었고 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지만 유치원도 인구도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일 거고요. 네네.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역사라는 게 무상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방의 지금은 좀 약간 변방의 고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 막상 연천을 가보시면은 정말 이 전 시대에 걸쳐가지고 다양한 뭐 유적들은 물론이고 옛 흔적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동네가 한국에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신석기, 구석기를 거쳐서 고구려. 고대, 네, 중세 그리고 근대 문화유산까지 집약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연천이라는 말씀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연천 알면 할수록 놀라운 고장이군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뭐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에 준하는 뭐 경제적인 교류를 북한과 하게 되면은 아마 연천의 발전 속도는 이전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파주와 더불어 가장 찬란하게 빛날 미래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송 듣는 분들 미리 연천에 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연천도 우리 경기도의 주요 도시로 거듭나기 기대합니다. 우리는 휴전선 한국 전쟁 이후로 휴전선이 북쪽을 가로막고 있는데 전쟁 이야기를 하면 흔히 강원도만 생각하실 텐데 휴전선의 절반이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넘어서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은 언젠가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그게 단순하게 뭐 당위성, 정치적 당위성이나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넘어서도요. 네네. 우리의 성장 동력이 사라진 경제 성장 동력이 사라진 지금에는 그것만이 통일만이 어쩌면 우리에게 미래 먹거리를 안겨다줄 최소 그렇죠. 한 세대를 넘어 두 세대 이상 성장 동력을 줄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통일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그 다음 소개할 도시가 네, 연천 다음으로 북한하고 접경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곳 역시도 예전에는 엄청나게 번성했던 경기도 북부에서 가장 번성했던 상업 도시였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경기도 북부의 상업도시 번성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양주는 뭐 조선 초기에 굉장히 큰 네네. 도시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뭐 강원도에서 넘어오는 길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런데 연천에 화신백화점 분점이 있고 또 그만큼 번성했던 도시가 대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갈비 뜯으러 가거나 네, 막걸리 먹으러 가는 곳 바로 포천이죠. 포천. 네.
아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지금은 포천이 가장 큰 민원이라면은 거기에 미군 부대랑 합동으로 쓰는 거대한 사격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겨우 시시하게 뭐 실탄 그 소총 사격장이 아니라 전차 사격장뿐만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격장까지 있는 곳인데 그런 네. 포천이요? 네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포천이 정말 격정지였거든요. 네, 포천 기마 네. 철원까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쪽에 가면 아직도 벙커가 많이 남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참전국 관련해 가지고 뭐 비석이라든가 뭐 묘지라든가 뭐 그런 관련 유적들이 많은 곳이 또 포천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포천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역의 도시. 반역이요? 네 대대로 반역이 많이 일어났던 대대로 곳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거는 좀 민감할 수 있어. 현재 살고 계시는 포천 시민 여러분, 포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 아닙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반역의 기운이 조금 있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짚어주시죠. 원래 이곳이 물론 궁예가 쫓겨나고 네. 그리고 미륵 사상이 좀 오랫동안 남아 있던 곳이거든요. 아, 그 때는 조선 후기 숙종 임금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포천에 이때에서 자신의 미륵이라 칭하고 네네. 열심히 이제 사상을 전파하던 땡중이 있었습니다. 네, 여환이라고 불렸던 승려였죠. 여환. 네, 뭐 석가모니 운수는 끝났으니 미륵이 새로운 세상을 주관한다. 야, 그러니까 그놈의 구세주는 진짜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동서양과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어디서나 나타나. 때마침 이때가 기근이 아주 심했던 때였거든요. 아. 그래서 한양과 지방에서 죽은 자만 거의 1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1만 명이나. 네, 이 사람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물을 다스리던 용신을 모셨던 무녀 원양과 결혼했어요. 중인데요. 네, 스님인데. 네, 네. 야, 진짜 땡중이었구만. 그래서 땡중이라고 이렇게 네, 칭하기도 네. 합니다. 그 많은 세력들이 모아지니까 이 7월에는 비가 크게 쏟아지고 그 재난으로 인해서 한성은 크게 혼란해질 것이다를 예언하면서 그 비가 오는 틈을 타가지고 대궐을 쳐들어가서 왕의 목을 베어서 네. 미륵의 세상을 만들 계획을 세우기에 네. 이르렀죠. 군사들이 이끌고 북한산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 한양으로 진군을 했군요. 네네.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네. 그런데 비가 왔나요? 비는 오지 않았고요.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서 이분들은 다 체포돼가지고 거열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거열형이 어떤 형이죠? 좀 끔찍한 형이죠. 이게 그 능지처참하고 좀 다른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이거 방송이기 때문에 최대 순화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열형과 능지처참이 같은 형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능지처참은 신체를 분리하는 형벌이죠. 네네, 뭐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포를 뜬다. 아우,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열은 인간의 사지를, 거가 술의 거자죠. 네네, 네. 그 소가 끄는 술에 소를 어머나 묶어가지고 세상에. 네, 인간이 이제 분리가 되게 만드는 네. 이 형벌이 바로 거열형이라고 하죠. 끔찍하네요. 네. 네. 사약이라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인도적인 처형 방법이었잖아요. 네네. 물론 사형이 인도적이랄 때는 아닌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네. 네. 그 우리나라 선비들은 이제 신체 발부를 소중히 여겨야 하니까 그래도 사지가 보존되는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사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을 한 사발만 딱 마시면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약사발을 뭐 4접, 5접까지 먹고도 그 다음 날 밤이 돼서야 그렇죠. 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네, 송시열 선생이 대표적인 분이고 보통 이게 빨리 이제 약효가 돌기 위해서는 그 마당목을 뜨뜻하게 데펴놔야지 약 효과가 빨리 그렇죠. 돈다고 해요. 혈액 순환이 빨리 되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 죄송합니다. 네, 뭐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닌데. 네, 그래서요. 그 다음에 거열형을 당했고. 거형을 당했고 이 밖에도 이제 많은 뭐 이렇게 반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현감이 좀 자천되고 이 포천이 현에서 없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하. 네, 이렇던 이유가 이제 궁예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궁예요. 네, 이 궁예가 수도를 천원으로 삼고 이제 포천이 바로 천원에서 가깝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약간 이제 역사학자들이 좀 의문을 생각하는 게 사실 궁예가 본고지로 있었던 철원에서는 그렇게 막 왕건에게 대항하는 그런 반란이라던가 그런 시도가 없었는데 네. 이쪽 포천에서는 918년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918년이면 고려 건국하고 조금 지나서네요. 네, 고려가 건국한 게 궁예를 쿠데타로 쫓아내서 고려가 네. 건국되거든요. 이 철원 바로 옆에 있는 포천은 925년까지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네, 저항했었네요. 7년 동안이나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작가님 그 말은 이제 포천에 반역의 기운이 서려 있다기보다는 포천 사람들이 궁예를 되게 좋아했네요. 네네 지금도
가시면은 이제 미륵불이 상당히 예. 많이 남아 혹은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음. 포천 사람들이야말로 그 이전 군주에 대한 궁예에 대한 충성심. 예, 충성심이 높다고도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궁에 대한 충성심인데 이후에 이제 다른 군주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대항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포천에 가시면 궁예와 관련된 지명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명성산이라고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명성산이요. 네, 이게 포천의 이제 대표적인 명산 중에 하나인데 이곳의 이제 유래가 왕건의 군대가 이제 명성산을 포위하자 궁예를 비롯한 군사들이 네. 산이 떠나가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해서 울음산을 한자로 표기한 게 명성산이에요. 그래서 울음명자에 소리성자를 쪄서 그렇죠. 명성산.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망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는데 망봉. 네, 궁예가 적의 동정을 살피고 봉화를 올렸다 해가지고 망봉이라 하고요. 야, 그 너무 이름들이 직관적이네요. 네, 그리고 명성상의 봉우리 중에 이제 궁예 왕굴이 있어요. 왕굴. 네, 왕건의 군사에게 쫓겨서 은신했던 곳도 있고, 아이고. 네, 그리고 뭐 명성산뿐만 아니라 운악산에 가면은 이제 궁예 궁궐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주골이라 해가지고 궁예가 왕건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갔다고 전해지는 골짜기라 해가지고 폐주골이 이름이 바뀌어서 파주골이라 폐주골이 파주골로. 네네, 그런 식으로 궁예에 관련된 곳도 참 많고요. 이거는 포천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네. 궁예가 나중에 기마까지 올라가게 돼요. 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궁예가 죽게 됐고 일제 강점기 때 네, 최남 선생. 네, 거기 저서 풍악 기회에 보면은 이곳에 궁예 왕릉이 지금도 있었다고 해요. 1924년까지. 아, 그때까지도. 네네. 그래서 이 궁예가 거쳤던 땅, 뭐 안성이라든가 포천 이곳을 가보시면은 뭐 진짜 미륵에 관한 그런 전설이나 설화, 뭐 미륵상이 유난히 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랜 의문이 작가님과의 여러 번의 방송을 통해서 오랜 의문이 하나 풀렸어요. 궁예가 왜 철원을 도읍으로 정했을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철원을 실제 가보면 철원 평야가 굉장히 넓긴 합니다. 물산력도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물산력이 풍부하니까 도읍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 겨울에 철원 가면 엄청나게 춥거든요. 네네.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추운 데다 도읍을 정했으니 나라가 망하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철원이나 포천이 예전에 오지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지금 약간 북쪽으로 네네. 국경이 막혀 있는 오지 느낌이잖아요. 네네. 고려, 조선 때는 거기가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 있고 네. 얼마든지 정치적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게 이제 풀렸습니다. 네. 아주 오랜 의문이 풀렸어요. 사실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예전에는 원산 함흥 쪽이었거든요. 그랬죠. 네. 지금도 이제 뭐 북한의 강원도와 우리나라에 있는 강원도 지역의 전체 인구를 보자면 그 인구상으로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현재 강릉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원주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원주죠. 예. 네, 그러니까 30몇만 정도 되는데. 동해안 쪽에서는 저는 강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 남북한 강원도를 다 합치면은 네. 원산이 가장 큰 도시예요. 원산 인구가 50만 넘습니다. 55만. 아직도 그렇게 인구가 많군요. 네. 원산이. 그래서 북한의 고속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고속도로 하나는 원산 쪽으로 이어지죠. 원산 평양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네네. 오호. 그만큼 가보셨어요? 아, 어떻게 하세요? 금강산은 예전에 가봤는데 그러니까 금강산만 가보셨지 거의 고속도로 타보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요즘은 뭐 다 찾아보면 나오던데요. 알겠습니다. 네. 이곳이 원산이 있잖아요. 이 원산이 왜 도시가 커졌나고 하면은 옛날에는 주로 많은 어류가 생산되는데 예전에 대구를 많이 먹잖아요. 명태라든가. 네, 대구, 명태, 뭐 청어 흔하게 잡히던 어종이죠. 네, 그곳이 이제 산지가 바로 원산이었습니다. 그 서울에서 원산으로 이어지는 곳을 이제 경흥대로 이 그렇죠, 함흥에 그렇죠. 흥자 붙여서 이제 경흥대라 붙이는데 그게 함흥까지 이어지는 도로였군요. 그렇죠. 이 중간 지점이 바로 포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포천의 이제 제일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이 이제 소훌읍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소흘. 네, 송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그곳이 이제 포천에서 가장 번성한 지금도 도심 지역인데 음. 그곳에는 이제 송호도고라 불리는 상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어류들을 매점 매석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중간 판매를 하는 도고상으로 이렇게 번성을 했었죠. 작가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포천이나 철원 지역, 뭐 연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거기가 일제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경성에서 서울에서 금강산을 가려면 당연히 지났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주요 관광도로이자 원산을 통해
유입되는 많은 물자들이 지나가는 물류의 대로이기도 했을 거고 네네. 그랬는데 이제 어느덧 우리 생각에서는 거기에 사람이 지나다녔겠어라는 그런 편협한 상상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들이 많이 풀리는 것도 이 적당 덕후가 은민 작가님 모신 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사상 최강, 우주 최강 경기도 덕후. 경기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경기도에 뼈를 묻겠다는 이미 뼈를 묻고 있는 피와 땀과 눈물을 쏟고 있는 경기도 별곡의 저자 운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민 작가입니다. 작가님, 네네. 경기별곡 시리즈의 완결편. 여기 새롭게 경기도. 현재 스코어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스코어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일장춘몽이란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단어 같은데. 어제버 태평연월이 일장춘몽이군요. 네,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처음에 책을 내면은 왜 지인들이 좀 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순위가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그게 사람들한테 퍼지면은 포기하고 있다가 순위가 슬그머니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 예전에 1권 팔 때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독자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게 경기별곡 1, 2권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3권 여기 새롭게 경기도에 자연스럽게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경기도에 관한 내용이 정말 알차게 들어있으니까 맞습니다. 읽어보시면 후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일부에서 포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포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볼까요? 네네. 포천이 정말 가볼 곳도 많고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곳 중에 하나인데 포천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거든요. 북쪽으로는 철원이 나오고 네. 그리고 서쪽에는 연천 그리고 동쪽에는 가평가 걸쳐져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음. 금강산을 유람 가는 길은 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탄강, 임진강 한탄강을 지나며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건 원산 근처까지도 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금강산을 보고 나와서 명사십리를 걸을 수도 있고. 많죠 그쪽에. 아 진짜 부럽네요. 이게 빨리 통일이 돼요. 우리 다시 통일까지 안 돼도 금강산 관광 정도는 재개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쉽네요. 포천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바로 뭐죠? 갈비. 갈비잖아요. 네. 이동갈비가 정말 유명한데 사실 이동갈비가 유명해진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근처 백운계곡 일대가 군인들을 위한 휴양지로 많이 조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상대로 갈비 10대를 1인분으로 이렇게 푸짐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동갈비의 시초라고 이렇게 전해지고요. 그 갈비 먹고 예전에 또 막걸리하고 같이 격들어 많이 먹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 이런 개념으로 함께 이제 포천의 명물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천의 이동갈비가 유명해진 건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서울 근교, 수도권 근교의 교외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교외에 큰 식당, 넓고 큰 식당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 지어진 식당들의 이름들이 대부분 무슨 가든. 네,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갈비집인데 왜 가든이야? 이게 나중에 고향 얘기할 때 언급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이 가든 식당의 시초가 네, 지금의 이제 고양동 이때였죠. 북한산 계곡, 송추 계곡 네, 네.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식당 문화, 외식 문화 이런 게 없었어요. 기껏해야 식당에서는 이제 국밥이라던가 뭐 주막에서 그 손님들이 가져왔던 그 식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조리했던 게 우리나라 최초의 식당 문화를 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력이 향상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외로 이제 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소풍 장소가 바로 북한산 일대의 송추계곡, 그렇죠. 장흥계곡 이런 네. 일대였죠. 그래서 그쪽 일대 최초로 가든 식당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거죠. 서울 시내에도 있긴 있었어요. 강남에도 유명한 네. 곳이 있고 강북에도
무슨 미음 김포공항 근처에 미음 호텔이라고 네네. 불리는 곳에도 그 호텔 기원 자체가 유명 불고기집입니다. 가든이 원조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조금씩 네. 확장되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뭐 가든 식당이 좀 많이 쇠퇴하고 그렇죠. 네, 네. 당연한 거고요. 네. 사실 근데 포천에 오셨다면은 국밥이 사실 예전에 유명했어요. 또 국밥입니까? 네, 네,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죠? 국밥의 민족 아닙니까? 쌀의 민족. 네. 예전 장터라던가 그 주막에는 이제 국밥을 주로 대접했습니다. 네, 어떤 국밥이었을까요? 바로 순대국밥이었죠. 순대. 네, 네. 의외네요. 포천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체인점이 된 국밥집이 하나 있어요. 아, 무로 시작되는 국밥집이 있죠. 그렇군요. 네. 거기 이제 본점이 바로 송우리에 있고요. 이거 놀라운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포천이 그러니까 순대국밥, 네. 뭐 돼지국밥이든 순대국밥이든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는 건 그 근처에 대형 도축이나 혹은 육류를 이동할 수 있는 물류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시장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우시장 아니면 이제 돼지 도축시장이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이 강원도와 서울을 이어진 도로의 중간 지점이 또 포천이었고 이 도로가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몰리고 그 사람들이 몰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장터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밥 이런 게 번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추측이 듭니다. 네, 네. 마늘 토핑을 해서 이제 순대 같이 먹는 국밥집도 또한 유명하고요. 한국 음식은 두 네. 가지 유형이 있죠. 마늘이 많이 들어간 것과 마늘이 적당히 들어간 것. 네. 외국 가면은 마늘을 어느 정도 넣어야 하니까 뭐 한 움큼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두 손 가득 막 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생각해 보면 진짜 재밌어. 모든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 기본이야.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죠. 아유, 우리나라의 힘 중에 하나가 마늘의 힘 아닙니까? 마늘 맛있죠. 네, 네. 구운 마늘도 맛있고. 그리고 이제 포천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있어요. 포천석이라 불리는 하감암인데요. 이곳이 또 경기도 내 하감암 생산량의 80%를 담당한다고 해요. 하감암 중에 이제 포천석이 계단, 뭐 바닥재, 건축, 뭐 외장재로 사용할 경우 매우 좋은 품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야 재밌네요. 네. 이 채석장이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파헤쳐지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파헤천 부분에 지하수가 올라가지고 물이 고이게 됩니다. 포천에 가면은 네. 포천 아트밸리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약간 좀 뭐랄까 정말 이 신선이 살만한 정말 아름다운 성경을 자랑하는 그런 곳인데요. 네. 그곳이 이제 예전에 포천석을 채광했던 채석장이었다가 그곳에 이제 물이 솟아나면서 네네. 물고기도 자라게 되고 네. 또 이제 포천석이 이제 깎인 그런 부분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포천 아트밸리라고. 상상이 안 가네요. 네, 나중에 한번 아트빌, 포천 아트빌. 네. 포천 아트밸리. 아트밸리. 네, 지금 네. 거기 누가 살고 있나요? 지금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로. 네네. 음, 마지막으로 포천에서 꼭 이제 알아둬야 할 게 바로 아까 언급했던 산정호수죠. 산정호수. 네, 그 포천에서도 이제 가장 북쪽 끄트머리에 있고요. 네. 사실 경기도에 정말 호수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네, 뭐 웬만한 지자체는 다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산책하거나 한적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정호수라고 생각해요. 일단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산정호수잖아요. 그 이름이 정상이 정자가 아니에요. 무슨 정자입니까? 우물 정자입니다. 산에 있는 우물이란 뜻이었어요. 그게? 네네네네. 그렇다면 산정호수도 인공호수입니까? 당연히 인공호수죠. 야, 이것도 충격 놀랐네요. 언제 누가 판 겁니까? 이거 1925년에 일제가 이 관계용 저수지로 축조한 거라고 해요. 저수지로. 네. 그래서 산속에 있는 우물이란 뜻을 빌려서 산정호수가 된 거죠. 역사성은 그렇게 있는 곳은 아니었군요. 그런데 이 산정호수가 뒤편에 이제 명성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산세의 아름다움과 호수의 빚어낸 아름다움 덕분에 이곳이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장소가 되었고요. 이곳이 예전에는 북한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38도 이북이었으니까. 그렇죠. 포천 가운데를 지납니다. 38도 네. 선이.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예전에 김일성 별장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썰인데 이 산정호수를 뒤집어 보면은 한반도의 모양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여기를 별장으로 뭐 찜해놨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실제성 있지 않고. 네, 네. 네. 원래 인간의 뇌는 항상 그렇게 비슷한 거를 무의식적으로 찾아내기 마련이니까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포천 이야기 갖고 이 다음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고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고향인가요? 네, 고향 저도 빨리 하고 싶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늦어져가지고 네 고향 가보시죠. 네, 고향이 저하고 사실 인연이 깊은 동네예요. 아니 왜 이렇게 경기도 각지마다 인연이 깊으세요? 제가 경기도 사람이어서 그런가. 안 깊으신 데가 없어. 인연이 깊은 만큼 좀 저한테 좀 많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고향이 사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김포와 한강을 보면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참 아이러니한 게 김포와 뭐 일산 고향이 있는 일산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다리 하나로밖에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다리가 일단 행주대교가 있고, 거기는 덕양 쪽에 있고 거의 서울 끝에 가야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일산을 제가 가려면은 일산대교. 일산대교 말고 갈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방화대교는 서울이니까. 완전 서울 쪽이죠. 그쵸. 방화대교는. 행주대교, 일산대교밖에 없네요. 네, 진짜. 그나마 김포대교가 가까운데 김포대교도 거의 행주대교까지 가야 있고요. 그렇죠. 네. 음. 근데 하필이면은 이 한강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가 바로 일산대교예요. 맞아요. 1,200원을 받죠. 예, 생각보다 통행료 많이 내. 이 왕복하면 2,400원이고 저도 예전에 이제 여행작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이 네. 일산에 있어가지고 출퇴근하셨군요. 네, 그래서 맨날 이제 선택 없이 여직 없이 돈을 내고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은 게다가 이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정체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심하죠. 네, 알죠.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불편했던 그런 동네로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경기도가 뭐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고 경기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하고 가장 부유한 지역이긴 한데요. 우리가 다음 단계 넥스트 레벨 페이즈 2 어떻게 불러도 좋은데 그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중앙 집중형 모든 것이 서울로 통하고 서울에서 다시 갈라진 형태가 아니라 지역과 지역이 바로 직결되는 이어지는 그런 연결 통로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하셨다시피 김포에서 네네. 강을 하나 건너면 되는 곳인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우회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좀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되는 것이 경기도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의 도로나 철도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거는 그런저럭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다른 도시를 가려면은 꽤 돌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죠.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수인 분당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 인천에서 수원으로 오는데 그동안은 음, 서울을 거쳐야 돼요. 구로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금도 구로를 거쳐 인천에서 구로를 거쳐 수원으로 들어오는 것과 수인분당선으로 인천에서 바로 수원으로 들어오는 것과 시간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가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도의 각 도시 견역으로 가기 위한 그런 교통이 좀 더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산대교 건너면서 제가 느꼈다는 거죠.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시는 거죠. 이런 건 정말. 네네 네. 맞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예전에는 의정부가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행정적으로도 중심지였고 네. 경기도청 제2청사가 있는 곳도 바로 의정부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 북부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도 꼽자면은 바로 첫 손에 꼽힌 곳이 바로 고양이에요. 그렇죠. 인구로 따져도 인구 100만이 지금 넘고요. 그죠. 지금 어엿한 특례시가 됐죠. 네, 특례시가 됐고 그리고 이곳이 예전에는 일산 신도시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랬죠. 우리가 고향하면 잘 모르는데 일산하면 여기네 이렇게 알잖아요. 일산 신도시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좀 오래되고 이제 일산 신도시가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생겼으니까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렇죠. 고향에도 이제 삼송이라던가 뭐 많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네네. 일산 삼성. 네. 네, 일산 신도시의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머지않은 시기에 뭐 일산과 고향과 이제 도시가 이제 좀 일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이 내거는 슬로건이 있어요. 여기가 600년 왕도의 도시라고 합니다. 네, 어느 도시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근거가 있을까요? 고향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벼농사를 지었던 장소가 바로 고향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예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재배했던 벽시가 발견된 곳이 바로 고향이에요. 아니 그 지역이 그러니까 한수 지금의 송파 일대가 아니라 고향이 더 먼저였었나요? 네네. 가와지 벽시라고 불리거든요. 가와지 벽시. 네.
그동안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야생 벽시라 해가지고 네네. 청주에서 소로리 벽시라고 발견된 적이 있어요. 음. 그런데 이게 재배해서 이렇게 했던 흔적을 발견한 것은 바로 이제 고향의 가와지 벽시가 최초고요. 그렇군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이제 한반도 최초로 벼농사를 지었던 장소라고 하고요. 오호. 그동안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제 벼농사 흔적 발견했지 신석기 시대 때 벼농사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신석기 시대 때 벼농사 흔적을 발견했던 곳입니다. 고향의 가와지 벽시가 신석기 유적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놀랍네요. 사실 조선 왕릉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 또 고향이기도 하죠. 아, 그런가요? 대표적으로 소릉이 있고 네. 서삼릉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저 얼핏 네. 그렇게 깊숙한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왕릉이 많은 데는 일단 강남 수서 일대와 음. 은평 일대가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어렴풋한 짐작이었는데 그게 더 고향이군요. 네, 소릉만 해도 5개 왕릉이 있고 그 밖에도 이제 장희빈의 묘까지 이제 소릉이 있는 거고요. 아, 그쵸. 네, 그리고 서삼릉은 아까 저번에 김포편 했을 때 네. 김포 장릉이 상당히 파괴가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안타깝다. 근데 사실 조선 왕릉 중에 가장 많은 아픔을 겪었던 왕릉이 바로 서삼릉이. 서삼릉이요. 네. 그리고 이 서삼릉에 가시면은 또 이제 가보실 게 태실이라고 있어요. 태실. 태실. 네. 우리나라 옛 조상들은 그 탯줄을 정말 소중히 보관했잖아요. 아. 네. 조선 왕실은 아예 탯줄을 따로 그 전국 각지의 유명한 명당에 따로 안치를 했거든요. 아니 그 조선을 보면요. 네. 기록을 남기는데 강박증이 있는 기록 덕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록하고 보존하고 남기는데 네네. 아니 하다못해 그 규장각도 규장각이 있고 외규장각이 있고요. 사본 그렇죠. 판본도 여기저기 전국 각지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음. 그러니까 정말 약간 이제 강박증을 가질 정도로 기록에 보존에 진심이었던 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그 조선 시대 때 국력의 한 80%를 기록에 쏟아붓지 않았나? 보통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무기라든가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쏟아붓는데 우리는 기록에 다 쏟아부었다. 그리고 이제 소릉도 유명한데 소릉에서는 이제 숙종의 왕릉인 명릉을 중심으로 이제 왕릉이 펼쳐져 있는데 네. 이 숙종이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제 조선 후기에 국방 덕후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게 밀리터리 덕후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너무 많죠. 네. 네, 대부분의 우리가 보고 있는 북한 산성이라든가 광화도의 이제 초지진이라든가 뭐 보진 그리고 이런 군사 요새들을 다 숙종 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무기 개량에도 진심이셨던 군주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네. 네, 인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뭐 숙종이 이루겠다는 약간 그런 결기? 인조보다 효종에 가깝지 네, 않았을까? 그렇죠. 네, 때로는 그렇죠. 때로는 관계에 가까운 느낌까지 들 정도로 실제로 북방군을 많이 양성 잘 했고요. 네네. 사실 고향이 지금은 덕양구, 일산으로 나눠져 있지만 네. 고향의 중심지는 예전 중심지는 정말 의외의 장소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호수공원. 전혀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네. 전혀 아니죠. 그 고양시 북쪽 끝에 북한산 넘어 성추 일령유원지로 가는 네네. 길목에 있는 고양동이 예전에 고양이 중심지였죠. 그렇습니까? 네, 이곳이 예전에는 이제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봉, 덕양 이런 이름으로 나누어 불리다가 네. 조선 이제 태종 이방원 때 와서 고봉현과 덕양현을 통합해 고향으로 고치고 지금까지 이제 600년 지난 지금까지 이 고향이란 이름을 불리고 있는 거죠. 고향도 그러면 이름을 정한 지 600년이 넘는 그렇군요. 역사가 깊은 곳이었군요. 죄송합니다, 고향 시민 여러분. 그래서 2013년에 이제 고양시 600년 행사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 조선 시대 때 이제 중심지였던 곳을 추측하려면은 이제 가장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 관아가 어디에 있었나. 그렇죠. 두 번째로는 향교가 어디에 있었나. 뭐 서원은 이제 사립 기관이기 때문에 뭐 교회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덜어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향교는 한 고장마다 하나씩 딱 있거든요. 대부분 또 관아지와 향교는 인근에 있죠. 네,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양동에 이 예전 관아터랑 그리고 이제 향교가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곳이 고향의 옛 중심지였구나 하고 짐작할 수가 있어.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을 보면 고양동이 정말 산동네거든요. 완전 좀 고향에서 외곽지인 동네인데 이곳이 어떻게 예전에 고향의 중심지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고양동에 바로 벽제관이 있었습니다. 벽제관이라면 일종의 영빈관이죠. 그렇죠. 경기도 어디, 전국 어디서나 가도 관아터라든가 관은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데 이 벽제관이 정말 중요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양으로 가기 하루 전날 반드시 무고했던 곳이 바로 벽제관이었어요. 이곳에서 이제 관모라든가 관제를 딱 갖추고 바로 출발해서 한양으로 향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조선 왕실에서도 이제 벽제관을 유난하게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규모도 다른 관에 비해서 규모가 컸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그게 진짜 영빈관인 거죠. 네, 정말 네. 중요한 연민관이었죠. 이 고양동이 파주, 양주, 고양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있었거든요. 아, 그 북쪽으로 가면은 저번에 소개했던 파주의 용미리 석불, 그 네네. 해음원이 있었던 곳이라서 지금으로 따지면 일본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던 경희대로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곳이 가장 고향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동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이곳이 비교적 체험까지 남아 있다가 6.25 전쟁 때 파괴를 겪었습니다. 아이코. 네. 그리고 이 건물 중에 그 벽제관 앞에 연지터에는 원래 육각정이 있었거든요. 정작 하나 네네. 있었는데 이 조선 총독부 총독이었던 그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네. 이곳에서 또 임진왜란 때 중요한 전투가 있었거든요. 벽제관 그랬죠. 전투라고 네. 해서 그 일본군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명나라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제 행주산성의 행주대첩만 기억하는데 실제로는 패전사가 더 네, 네, 많은 그렇죠. 그래서 이 육각자는 그 벽제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정자를 통째로 뜯어가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하필이면 고향이 야마구치현이었어요. 그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그 조슈본이 있던 그 이하쿠니 씨의 기증에서 지금도 그쪽 공원에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코 그렇군요. 아, 그거 보면 이제 뭐 지난 역사긴 하지만 명군이 이제 만력제의 명으로 이제 조선의 원군을 네네. 파견했는데 처음에 명군이 되게 일본군을 우습게 봤어요. 맞죠. 그래서 가장 호되게 당했던 첫 초기 전투 중에 하나가 벽제관 전투였고 정말 형편없이 무너졌었죠. 정말 뼈아픈 뼈아픈 패배였고요. 나중에 행주산성에서 이제 만회가 없었다면은 명군도 이 반격하기가 쉽지 않았을 그러니까 겁니다. 뭐 사실 뭐 행주에서도 조선의 남은 마지막 모든 자원과 병력을 정말 쥐어짜듯이 정말 어렵게 네. 막았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 행주산성의 유래가 행주치마의 행주를 뭐 돌보자기로 이용했다는데 그거는 그 후대의 창작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조선이 그 당시 화력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화약 무기 그때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네, 그 화력에 뭐 물론 그따지 지도했던 권율 장군의 화력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조선에 발달했던 화력 무기가 그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 큰 그럼요. 도움이 그러니까 됐고요. 당대 일본군이 조총이라는 대포, 철포죠. 그런 서양에서 기반한 화약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대의 조선은 개인화하기가 승자총통이라고 네네. 예, 심지어 승자총통은 철환, 그러니까 탄환을 한 발 쏘는 게 아니라 많게는 뭐 8발, 10발까지 쏠 수 있는 무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주에서 이길 수 있던 겁니다. 그 행주상선도 지금 고향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라이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봤을 장소 중에 하나고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그쵸 많이들 가죠. 네, 사실 많이 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이랑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또 시간 가는 줄 훅 지나가요. 아, 고향에 대한 꼭 짚어야 될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정말 많은데 뭐 신도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네. 고향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가 최영 장군의 묘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영 장군의 묘도 고향이 있군요. 네네. 이 최영 장군이 최후를 맞이한 곳이 이 고향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개성이 아니라 고향이었군요. 네, 유배를 간 상태에서. 그런데 이분이 그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네, 내가 네, 죽으면은 네, 그렇죠. 뭐 풀 한 폭이 안 날 거다. 그렇죠. 근데 근데 정말 그런 말을 남기셨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것도 후대 창작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최근까지 한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풀 네. 한 폭이 실제로 안 났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가면은 토질이 산성인가? 아니 이공계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과 출신이었군요. 네, 이공계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근데 여기가 산 쪽에 있어서 좀 등산을 해야 해서 가기가 까다로워서 그렇지. 정확히 최영 장군 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고양동에서 산 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어쨌건 고양동이 있고요. 네네. 고양시 고양동이 있고. 네.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공양왕의 릉도 고양에 있죠. 그렇군요. 그 식사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 식사동이 절사자에 그리고 밥식자가 들어가거든요. 식사동이 그 카페 거리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네네. 이 공양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많은 목숨을 위험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 같은 데 가서 이제 밥을 몰래 얻어먹고 막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랬던 동네라 해서 식사동이라고 이름이 그렇군요. 붙여졌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과 또 하다 보니 시간이 훅훅 지나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고